자, 우리 여러분 283쪽 좀 넘어가 볼게요. 283쪽. 세법의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면서 책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283쪽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고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세는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구조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눠주고 이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뭐다 그랬죠, 여러분? 도. 그죠? 잠깐 어디 보시냐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288초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러면? 288쪽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구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일단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다? 도. 그죠? 그리고 그 도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기본적 구조로 합니다. 이때 시는 여러분이나 도시적이고 군은 어디다 여러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여기에 이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그러면 이때에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성남시가 뭐가 되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여기까지만이고 분당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걸 우리 서울로 가면은 서울 뭐가 되고? 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해볼까요? 그러면 서울 뭐가? 특별시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원구가 뭐가 되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뭐 부평구, 그냥 부평동 합시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구가 뭐가 되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는 뭐가 되는 거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일반 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경기도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은 다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성남시 시장이나 노원구 구청장이나 부평구 구청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일반 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어디에? 특강시의 구는 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 노원구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뭐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률에서 표현할 때. 그래서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결론 어디 구를 말하는가? 특별시나 광역시 구를 말하는 거지 일반시 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수직적으로 이원화가 돼 있고 수평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이때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고 여러분? 취득세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성남시장이나 노원구청장이나 부평구청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였다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 인천광역시장. 그런데 뭐는? 재산세는 광역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라? 기초가 먹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먹는 거고? 성남시장이 먹는 거고, 노원구 상계동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먹는 거고? 노원구 구청장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부평동에 있는 재산세는 누가 먹어라? 부평구 구청장이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누가 먹으라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89쪽 보실래요? 289쪽에 보시면은 거기 지방세 종류마다 도세, 시군세 또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구세로 나눠져 있죠. 289쪽 박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세에서 광역시세가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거기 보시면 시군세 2번 종합부동산세, 구세 3번 종합부동산세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시군세 2번 종부세 나와 있죠? 구세에 3번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예, 그거는 좀 지워주시 바랍니다. 그건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개정을 하다 개정이 안 된데 그걸 제가 수정을 했는데 그게 안 고쳐졌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국세입니다. 국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세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지방세 그 책의 밑에 나와 있네요. 이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보면은 오늘 현재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 체계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3개.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본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모든 지방세의 기본이며 공통이 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거 또는 부가징수 절차를 모아놓은 걸 뭐란다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이란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은 모든 지방세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고요. 지방세법은 우리나라 지방세 11개의 세목의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법입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이걸 공부합니다. 우리가 주된 공인중개사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거다? 지방세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셨을 때 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건 잘 알아주면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죠. 다만 시험 범위가 아닐 뿐이지 실무 나가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각종 지방세의 감면, 면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런데 내년 2017년도에는 개정이 되면서 요게 2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017년부터는 법이 몇 개로 구성되느냐? 4개로 구성될 거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개정안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래서 뭐 289쪽 지방세 기본법은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고요. 자, 290쪽에 역시 용어가 나오고 있죠. 지방세 용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90쪽에 나와 있는 세법의 용어와 우리 아까 283쪽 용어 2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 세법 용어가 2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83쪽에 나와 있는 용어는 국세 관련 용어고요.
아까 우리 뒤에서 봤던 게 바로 뭐냐면 지방세 관련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용어가 두 군데에서 나오냐? 하나는 국세 관련 용어고 뒤에서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지방세 관련 용어인데 용어는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라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283조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지방세 구분해서 좀 볼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납세 의무자. 즉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습니까?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충적 확장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이런 것 등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본래 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확장적으로 보충적 규정으로 규정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오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물론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284조. 우리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284조. 과세 요건.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죠. 과세 요건. 예. 그래서 조세는 반드시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어디서 규정되고 있어야 된다? 법률. 이때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과세 요건이란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4가지. 밑줄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납세의무자, 과세물권, 과세표준과 세율.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이 우리 세법은 결론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하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론, 세법을 하는 것은 세법을 한 결과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어. 그럼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한 사람한테 뭘 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취득세 내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양도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내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얘기해주면 당연히 그분은 여러분한테 다시 되묻겠죠. 얼마를요?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때 모든 조세의 얼마는 어떻게 계산하라?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를 곱해서 뭘 곱한다?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종가세, 정률세, 종량세, 정액세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죠?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러분. 자, 과세기간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 과세기간을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냐? 옆에다가 과세기간 옆에다가 적어놓으시려니까 여러분 기간세라고 하십시오. 기간세. 일정한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기간세. 그래서 이거는 글자 그대로 기간별로 부과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기간별로.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소득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법인세 들어갔다면 못 나옵니다. 민법이고 나머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기간세라서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소득세를 부과할 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소득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다 결론 여러분 1년 단위 과세입니다. 무조건 모든 개인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를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뭐 해야 되느냐? 1년 동안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 1년 단위 과세. 근데 이때 과세 기간은
나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 나는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영년주의에 따라서 무조건 모든 개인은 언제부터 출발해서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 1년을 일과세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한 번은 100의 이익을 얻었고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 번은 30의 이익을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소득을 몇 년 단위로 합산하라? 1년 단위로 합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은 요거 얼마로 볼 수 있는 거죠? 110이 되는 거죠. 요거 세모표는 적자를 말하는가? 손실 본 걸 말하는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과 20, 30의 이익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뭐를 발생한 게 있어? 손실. 그럼 손실은 이익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 줄이라고. 요것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사실상 요걸 적정하게 연도별로 배분하면서 과세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합산해서 가자는 거다?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가자는 거다.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몇 년 단위로 합산하라고? 1년 단위로 합산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뭐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기본적인 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근데 이상하다. 우리 집 아저씨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연말정산서를 제출해서 2월 달에 연말정산하죠? 추가 납부할 건지 환급할 건지 그건 뭐일 때 얘기야? 근로자일 때죠. 근로자일 때. 그래서 근로자라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급여를 받으면 그 해당 급여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간이세 조경표에서 뭘 빼죠 여러분? 소득세를 빼고 차익을 주죠 여러분. 맞나요? 요 급여 명세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자 이번 달 월급이 급여가 500만 원이야. 그러면 내 통장에 500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500만 원에서 간이세에 조경표에서 해당 소득세를 뭘 줘? 빼고 주죠. 이때 요걸 빼고 주는 걸 소득세 등 세금을 빼고 주는 걸 우리 세법상 용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소득을 뭐 할 때, 소득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요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고 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매달 소득세가 원천징수 당하죠. 매달 급여를 받으니까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 당하잖아. 자, 그러면 이때 매달 받은 급여액을 총 1년에 합하는 거죠. 그러면 합한 금액이 커지겠죠? 매달 받은 금액을 합자니까 금액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표가 커지니까 세율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높아지죠. 누진세를 중요하니까. 그 대신 이때는 1년 동안에 내가 여러분 항상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은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 수익 금액에서 항상 이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나한테 들어온 금액에서 이 금액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나한테 들어온 금액이 무슨 금액에서? 총 수익 금액에서. 요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 경비로 발생한 금액을 어떻게 하는 거다? 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1월 달에 각종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뭐 각종 경비가 발생한 거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죠.
연말정산한다고 해서 아저씨가 이번 1월 달에 연말정산 소리였어. 이번 우리 작년에 낸 보험료가 얼마야? 의료비 얼마 나갔어? 애 교육비 얼마 나갔어? 또 기부하잖아요, 여러분. 기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내가 기부 받아야 된다, 이 새끼가. 종교 생활하는 분들 기부하잖아, 기부금. 교회 다니신 분들 11조? 내시죠? 예, 그 다음에 절에 다니시는 분은 또 뭐? 시주. 예, 또 성당에 다니신 분은 하여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그 낸 거를 여러분 1년 동안에 낸 이거를 11조를 12월 달 갖고 1월 달 갖고 목사님한테 가야 돼. 목사님, 그러면 딱 알아봤어. 목사님이 자매님 뭐 기부금 낸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러는 거 오셨군요. 그래요. 예, 곧 공제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불만입니다. 그걸 왜 공제 주는지 전 모르겠어요. 공제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공제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표 안 찍어준다는데. 그래서 돈 많이 내게 할 수 있게끔 기부금 낸 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본인의 사후 생활을 위해서 낸 돈인데 그걸 왜 현실 세계에서 공제받아? 사후 세계에서 공제받아야지.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물어보죠. 얼마를 해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러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면 1년 동안 한 100만 원에서도 막 200, 300만 원 한 걸로 하죠. 그래서 실제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이 허위 발급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뉴스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자, 절에 갔습니다. 저 스님, 오셨군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낸 시주금 그 영수증 하나 끊어주세요. 그럼 얼마를 해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냥 다맣게 끊어져 버리죠. 그래갖고 그걸 뭘 받는가? 기부금 공제 받는 거죠. 그 기부금 공제 받는 게 바로 뭐 요거냐? 이겁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에서? 총수익금에서 그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 여러분?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한다?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적게 내고 싶어요. 가능하면 소득세 많이 내려고 그래? 적게 내려고 그래? 적게 내려고 그래. 그래서 제 후배 세무사 어떻게 하든지 압박을 해갖고 소득세 환급받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소득을 줄이는 방법,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세라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야.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죠, 여러분? 총수익 금액을 줄이거나 뭐를? 필요경비를 뭐 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한테 뭐가 발생하냐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겠죠. 공인중개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우리 소득세법상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개수수료가 사업소득이 총수익금액이 되겠죠.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갖고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뭐 갖고 돈을 벌어야 돼요? 자문료를 갖고 돈을 벌어야 되죠. 컨설팅료를 받아야 돼요. 컨설팅, 자문료를. 진짜 돈을 버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개 수수료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문료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러한 총수익금에서 여러분 일단 사무실 하니까 사무실 임차도 나가겠죠.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가 되겠죠, 뭐. 또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소공을 끌고 오죠. 나름 소송.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인건비 나가겠죠?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죠, 여러분. 또 주부님들은 또 사업장 나갈 때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 좀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 화장품 값 들어가겠죠? 화장품 값은 필요 경비로 공제 받아 못 받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했습니다. 별로도 안 좋아하네. 그러면 여러분은 총수익금의 결론 낼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은 이거는 못 건드린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조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주된 거래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하고 거래하면 사업자하고 거래한 거는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나도 사업자지만 상대방 상가 임차인이 있어. 그럼 상가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비용이 나갔잖아. 그럼 그 상가 임차한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잡어?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수수료 잡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줄여버리면 이게 다 포착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여러분 줄이면 안 돼. 근데 누구하고 거래한 거는 최종 개인 소비자하고 거래한 거는 그 사람은 신고를 안 한단 말이야. 신고를 안 한단 말이야. 왜? 소득세 공제할 때 필요금 잡을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 이거는 결국은 안 긋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의 수입은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니까 경비가 되죠. 그럼 경비를 나간 사람은 꼭 잡으려고 그러겠죠. 이 말이야. 학원에서 제가 강의료 받잖아요, 여러분, 강사료. 그럼 저희 강수는 저의 수익 금액이야. 그러니까 소득세를 주려고 내가 이걸 이 노원에서 받은 강사를 빼버렸어. 그럼 나만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학원에서는 저한테 돈이 나갔으니까 필요금을 잡을 거 아니야. 이때 이 필요금을 잡을 때 금액을 줄 때 이미 학원에서는 저한테 강의할 때 뭘 했죠, 여러분? 저한테 강사를 줄 때 뭘 했죠, 여러분? 원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 원천 징수. 원천 징수 다 보고한단 말이야, 국세청에. 그러면 이게 또 원천 징수 내역이 저희 세금표에 다 나온다. 근데 내가 절커져 장부에 내가 이거 안 잡아버리면 상호 크로스 체크하니까 다 걸린다. 그러니까 결론 낼게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요거죠, 여러분. 필요경비. 실제 발생한 거는 물론이지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가 있더라도 저걸 잡는 방법이 또 있기도 있어요. 저걸 누가 잘하냐? 연예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사회가 흉흉할 때 무슨 이런 격동기가 나면 빵빵 연예인들 세금 탈루 사건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관심거리를 여기로 돌리는 거죠.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만간 무슨 연예인들 소득세 뭐 탈루했냐고 유명 연예인들 뚝뚝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요거를 잊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영원한 오빠 가수 누구 있었어? 우리 오빠 가수? 조용필도 있지만, 예, 요거 벌써 요거 가지고 연령대가 이제 추정이 가능한가? 예전에 뭐 조용필도 있지만 김건모, 신승훈이 한번 크게 뉴스에 나오면서 소득세 탈루했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뭐 유명 연예인도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이 왜 걸리냐? 연예인들이 이게 세법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세무사가 다 시켜. 누구한테? 매니저한테. 그래서 매니저한테 뭐라 하냐면 백화점이나 고가 의료 상품을 가갖고 뭘 주워 갖고 오라 그래? 영수증을 갖고 오라 그래, 영수증. 그럼 영수증이 바로 뭐가 잡는가?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의 대표적인 필요 경비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상구입비죠, 의상구입비.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하지 않아서 이걸 만져. 그러면 얘들 대부분 연예 계통이 다 이렇게 합니다. 뭐 하려고? 소득세를 줄이려고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럼 과세관청도 알아, 몰라? 다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아무 때나 터뜨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이렇게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할 때 한번 딱 그래. 그럼 이 치고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나니까 이번 또 뭐 하나 또 사건 놔줬죠? 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딱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뭐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세법에서 뭐란다, 여러분? 예, 소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뭐라 하고, 여러분?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 실현된 소득으로 보는 거죠. 우리 아까 그림 봤죠?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뭐 취득 가액 등에 뭘 뺀 거죠,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거죠.
자, 요것도 2016년도 시험에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대로 요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죠. 같이 공부하신 분 나온다 분명히 찍었어요. 기본세 뭘 봐라 뭐 봐라. 이거 실직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이 나오면 분명히 필요 경비 이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양도세 제가 그린 그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기타 필요 경비를 어디서 뺀 거예요, 여러분? 양도가액. 그걸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 근데 내가 한 번만 양도한 게 아니라 올해 3번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 3번의 양도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하는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예, 나중에 또 우리 확정신고, 예정신고 또 하기로 하고요. 예, 이거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284조 과세기간. 그래서 여기서는 딱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에 1일 과세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네요. 법정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우리 부가징수 방법 3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세법의 당사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편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나면 그 산출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이냐.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했잖아. 우리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래서 신고납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과세관청이 뭐 하는 거고,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제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하는 거다? 납부한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신고 기한이 나온다 그랬죠. 이때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랬죠. 거꾸로 과세권자가 과세편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를 계산한다면 그걸 여러분한테 뭘 보내서? 고지서를 보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뭐랬죠, 여러분? 보통징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편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를 계산해서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거꾸로 뭐는?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고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달 핸드폰 요금 오죠? 각종 우리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고지서 오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는 거야, 여러분? 보통징수. 내가 계산했어? 사업자가 계산했어? 사업자가 계산해서 여러분들 다 고지서 보내잖아. 그게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이란 얘기야. 근데 예외적으로 뭐도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 이건 액션을 누가 취한 거야? 납세의무자. 그래서 여기는 신고 납부 일단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고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복습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삘이 옵니다. 저런 분은 분명히 내년 합격하십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감히 여러분 앞에 누구나 합격한다. 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해갖고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는 거고? 보통징수.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라고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납부기한. 근데 요거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또 60일에 등기하기 전까지 네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 거죠. 요때 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다? 납부 안 했다? 뭐가 발생한다? 다시 한번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뭐가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가산금
금, 이런 거 구분하셔. 이거 다 시험이야. 2015년대 시험이 이렇게 났어요.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대. 다시 한번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대. 이때는 뭐가 발생하는가? 가산금이죠. 근데 출제는 살짝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그럼 몇 글자 고치느냐? 딱 한 글자 고친 거죠. 가산세냐 가산금이냐 이거 구분해라 보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시험이야. 시험은 뭐 여러 번 많은 걸 고치지 않습니다. 딱 한 글자 그런 거 고치면 되는 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라는 뭐가 부과되고 연체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행정벌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돼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6년 시험 대비 강의를 하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질을 물어갖고 차등과세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차등과세한다. 죄질을 물어. 죄질을.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의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40%라는 얘기입니다. 40%.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는 285쪽에 나와 있네요. 285쪽 맨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중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우리 세법상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고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일단 여러분 어감상 무슨 말이 나왔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잖아. 죽어! 여기 몇 프로 때려? 40%. 그래서 부정한 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 죽어라! 40% 때린다고. 근데 나는 세법을 몰라서 단순 무신고했어. 내가 일부러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 몰라서 학원에 나와서 안전에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야. 계속 다 보여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 못하신 분은 딱 공통얘기가 나오죠. 왜 이런 말 있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알아봐. 아, 제가 나보다 세겠는데? 근데 껌 씹는 사람은 누구 찾아가요? 껌 씹네 찾죠. 야, 침 좀 벗네. 일로 와, 뒤로 가자. 그렇게 놀아요. 딱 보는 순간, 다 보이죠? 이 법이 있습니다. 보는 법이. 자, 단순 무신고는 몇 프로냐? 20%예요. 단순 과소 신고는 10%예요. 여기서 기본이 이해해요. 내가 세법을 모르다 보니까 야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못했다. 그럼 몇 프로 뗀다고 신고하지 않아서 이게? 20%. 근데 너는 알면서 세법을 탄루하려고 이중계약 썼다고? 너는 죄질이 무거운 거죠? 따블. 그래서 작년에 따블. 나는 신고는 했는데 세법이 어렵답니까? 틀렸어. 모르고 적게 냈어. 그럼 이때는 2분의 1. 얼마? 10%.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잡으세요. 단순 무신고는 20%인데 부정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우니까 몇 프로? 더블 4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해서 잘 못해갖고 그러면 2분의 1이 얼마? 10%. 신고는 했다가 납부를 안 했대.
이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냥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 일수요. 이거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작년 시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첫 번째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1년 강의할 때 세법 용어 중에서는 가산세, 가산금밖에 없다. 가산세부터 하자. 두 가지는 꼭 잡아놔라. 그대로 첫 번째 문제 가산세 물어볼 때 이거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어. 그대로. 저는 1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냥 첫 문제부터 웬 재수? 하고 답이 딱 손 들고 있죠. 이거 그대로 시험 나와서 그대로. 부정행위이다.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다.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다.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 하여튼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야? 40%야. 뭐 게임 끝난 거야.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무신고다 몇 프로야? 20%. 이거 1년 내내 했다니까. 1년 내내. 입문 과정부터 해갖고 시험 보기 직전 마지막 1일 특강 갈 때도 가산세 특강자를 한번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기본서나 계속 동그라미 쳐졌어. 이거 좀 강조하려고 1년 내내 했어요. 부정한 놈, 나쁜 놈, 죽어라! 죽을 사자 40% 기억해 주세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떨어진 사람은 괜히 또 손상을 떼요. 학교 간 사람은 다 해준 거 다 나왔네요. 다 나왔는데. 심지어 문화센터 다니듯이 공부한 사람도 합격했는데 찍어준 것만 공부해갖고. 있어요. 가끔 문화센터 다니는 분이 계셔요. 공부할 때. 나오고 싶으면 나왔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요게 여러분 바로 284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84쪽에 신고 불성실 가산에 납부 불성실 가산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 설명합니다. 거기까지 보세요. 거기 또 예배 규정인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려워지니까. 자, 가산금 볼까요? 가산금. 가산금은 언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 연체료입니다. 이건 연체료. 그래서 자,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가산세와 가산금 글자가 달라. 이런 글자를 잘 봐요. 출 때는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글자가 살짝 바뀌는 거. 그럼 살짝 바꾸는 거야. 요로 몰고 가든지 요로 몰고 가든지. 그럼 여러분 그게 보이면 답이 손 들고 있는 거고 뭐 했는지 뭐라 나는 풀 때마다 돌아버리겠다. 자, 요 가산금 여러분 285쪽 맨 밑에 나왔네요.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밑줄 여기 키워드 나왔네요. 밑줄 국세냐 지방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납부 기한까지 뭐 하지 않았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이게 바로 가산금이 나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야. 요 납부 기한을 살짝 뭐로 바꿔버리냐?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가산금. 요걸 찾아가야 돼요, 요걸. 이게 키워드라니까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칼라페, 형광펜 좀 꼭 갖고 오세요. 제가 요거 꼭 끝자 잡아드립니다. 키워드 잡아드립니다. 가산금과 가산세 구분은 납부 기한이 나오느냐, 신고 기한이 나오냐 이거 갖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납부 기한에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가산금 부과된다고. 이때 가산금 두 가지야. 일반 가산금 무조건. 예. 체납액이 몇 프로냐? 3%입니다. 세 개 있죠? 이런 건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요 숫자는 외우셔야 되는 거야. 가산금은 일반 가산 무조건 몇 프로다? 3%다. 요거는 이해가 아니거든요. 숫자니까, 특정 숫자니까 외우셔야 된다고. 근데 못 외우겠다, 나는. 까먹는다. 그러면 적어 가라. 여러분 손톱에다가 3% 이렇게.
저거 가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나온 그 네일 아트야. 네일 아트 창시자가 저입니다, 여러분. 손톱 마디마디 적어 가라. 제가 여러분 시험에 임박하면 적을 장소까지 다 얘기해 줘. 어디다 적어라, 어디다 적어라. 과세 기준을 보유세, 과세 모든 보유세는 항상 6월 1일 현재로 가요.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걸 출제에 살짝 물어봤고 7월 1일. 못 외우겠으면 적어 가라. 손톱에다 적어 가라. 아직 적을 게 많지 않냐? 10개나 있지 않냐? 그리고 거기다 살짝 메뉴표 덮여놓고 감독관이 뭐예요? 그게 뭐 이런 무식한 놈. 네일 아트. 그게 요즘 아주 그냥 유행입니다.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쁘기 않네, 나쁘 않아 무조건 연체를 몇 프로 붙는다? 3%. 그러면 이 가산금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얘 갖고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얘와 대응되는 뭘 갖고 물어보냐? 중가산금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 이거 나온다 찍어주는데도 가산금이 나오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서 물어봅니다. 중가산금에서. 이거 갖고는 장난 안 쳐. 단수 숫자 갖고 장난치려고 그래서 출제원이 명색이 대학교 교수님이 그래 장난치기 없어 숫자 갖고 장난쳐. 뭔 장난칩니다. 세법은. 칩니다만 물어볼 게 많은데 이거 말고도. 자, 중가상금 갑시다. 중가상금은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얘는 특징이 조건부 중첩적 규정입니다. 조건부 중첩적 규정. 아주 좀 어려운 말 나왔네요. 조건부 중첩적 규정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뭐하면 충족되면 일반 가산금에다가 뭐하여? 더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중복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중첩적 규정이랍니다. 중첩적 규정과 대응되는 게 뭐냐? 선택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 and B라면 선택적은 A 또는 B. 근데 A and 할 때 and는 무조건이 아니라 뭐야? 조건이 성취됐을 때만 더하라는 얘기죠. 합하라는 얘기죠.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쉽시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여러분